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대중 외교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휴대전화를 사서 통신사 새로 가입할 때는 참 쉬운데요. 해지를 할 땐 절차도 복잡하고 또 약정 때문에 해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황당규제 공모전을 열었더니요. 1등으로 뽑힌 게 바로 이 비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라고 합니다. 2등은 경찰에 범죄 신고 목적으로 아파트 CCTV 자료를 제공하는 게 불가한 점, 3등은 농어촌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 사용이 불가한 점, 그 외에도 기차표 매표기에서는 장애인 할인이 불가한 점, 주택 청약 시 전기차가 있으면 불이익인 점, 정말 하나하나가 다 황당한 규제란 생각이 듭니다. 1061건의 국민 제안 중에서 황당한 규제 10건이 공개가 됐고요. 이를 포함한 51건의 규제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통신사 해지의 경우에 즉시 해지 후 사후 정산 원칙이 도입되고요. 불필요한 상담 절차도 사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불편을 말해야 이 제도가 달라진다는 걸 이번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목소리를 모아봐야겠어요. 9월 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선조들의 꽃 감상법인 궁중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에는요.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는 건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첫 예산안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72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이고요. 이 중에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예산안도 사상 처음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 소식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네. 앞으로 국회가 예산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면서 또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정부 전체 예산이 내년에 700조 원대에 진입하는데요.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도 최초로 20조 원대로 편성됐습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6.9% 증액된 20조 350억 원입니다. 그렇군요. 늘어난 예산안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 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든가 넘치는 농산물 등 수입 농산물 등 농업의 악재가 상수로
상수가 된 상황에서 농민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 국민 먹거리 기반이 휘청이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업을 국가적으로 잘 지키는 정책을 펴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라든가 초등학교 과일 간식 사업 등이 다시 시행된다는 점에서 국민 먹거리 정책이 보다 강화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먹거리의 기본은 농업과 농민인데 농사짓기 어려운 여러 조건 그리고 소득이 되지 않아서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예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 이러는 게 현장의 여론입니다. 예. 그 예산안이 어떤 사업에 쓰이게 될지 부문별 주요 사업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식량 안보와 관련된 사업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논의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정책을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는데요. 타작물 재배 예산을 올해 2,440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네. 하지만 농콩과 가루쌀 확대 정책은 이 변경을 해서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인데요. 올해까지 정부가 장려해서 논콩 재배를 늘려왔던 농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예산안을 보면 전략작물 직불제의 두류의 재배 면적을 올해 2만 8천 헥타르에서 내년에 2만 2천 헥타르로 6천 헥타르 줄이고요. 가루쌀도 올해 1만 6천 헥타르에서 내년에 8천 헥타르로 줄입니다. 내년도 가루쌀 재배 면적은 올해보다 50% 줄이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대신 학예조사료, 옥수수, 깨 등에 대한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은 증액을 했고요. 신규 품목을 도입했는데 내년에 새롭게 전략작물 직불금 대상이 되는 품목은 수급조절용 벼 2만 헥타르 외에 알팔파라든가 수수, 율무, 메밀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략 작물 직불제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농촌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네, 농식품부는 농가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입 안정 보험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수입 안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15개고요. 2,0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는 20개 품목으로 올해보다 5개 더 늘어나고 예산도 올해보다 670억 원가량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가입 대상 품목이 2개 늘어나서 모두 78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공공형 계절 근로가 110개소로 올해보다 20개 늘어나고요. 또 농업 근로자 기숙사도 5개소를 새로 만듭니다. 하나하나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농가 경영비가 크게 늘어나고 또 농산물 가격은 수십 년째 동결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농가에서는 농사지어서 빚만 거둔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시거든요. 수입보장보험이 늘어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수입보장보험 역시 보험 상품이라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중소농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영비 절감 대책, 예를 들면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농산물 가격에 생산비가 반영되는 구조로 정책이 전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예산 사업도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농촌에 최소한의 주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지난 2022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사업입니다. 청산면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 6개 군에 시범 도입합니다. 네. 기본 구상은 농어촌의 그 인구 감소 군 지역이 전국 69개가 있는데 소멸위기 극복 의지가 높은 6개 군을 선정하고요. 이 선정된 군 지역의 주민등록상 거주자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지역상공 활성화 차원에서 농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기대를 모으는 사업입니다. 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내년에 6개 군을 선별하지만요.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겠죠? 네, 맞습니다. 전국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면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람이 줄어서 생활 인프라가 감소하고 또 감소한 생활 인프라 때문에 사람이 떠나기도 하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과밀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문제도 연결돼 있습니다.
네, 먹거리 분야 사업에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살펴보면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도 확대되는데요. 우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전국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 아이들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이 모두 지원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식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도 79억 원 규모로 새로 시작하는데요. 이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은 대도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인구 감소 지역 여부, 또 지역 내 산업단지 수 등을 종합 고려해서 지역을 선정한 뒤에 직장인 1,000원의 아침밥이나 또는 든든한 점심밥 이 두 종류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1,000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을 직장인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점심밥 결제 금액을 20% 할인해 주는 건데 월 4만 원 한도입니다. 선정된 지역의 기업에서 1,000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 사업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농업 정책을 내놔볼 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민들의 농업 소득도 안정시키면서 식량 안보도 튼튼히 하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농식품부 농업 예산이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국가 전체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비춰보면 농업 예산은 여전히 정부 전체 예산의 3%도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에 비해서 내용적으로도 큰 변화를 찾기 어렵다는 것도 현장의 여론이 있거든요. 보다 내실 있는 농업 예산안 편성은 이제 국회에서 맡을 차례입니다. 네,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농수산 이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네, 이제 아침 저녁에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제 가을 성큼 다가온 느낌인데요. 네, 가을이 되면 이제 더웠던 한여름의 뜨거움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꽃이 피어나기 굉장히 좋은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꽃들이 맑은 하늘과 차분한 햇살에 이제 꽃의 색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조들도 가을이나 봄이 오면 꽃을 늘 가까이 하면서 감상도 하고 꽃향기도 즐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꽃 문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가을 꽃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가을 꽃 중에 코스모스를 네. 정말 좋아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네. 살펴보는 것도 정말 네. 재미있더라고요. 네. 또 꽃을 보면 이제 계절이 변하는 것도 느끼고 느껴지고요. 네, 또 맞습니다. 꽃놀이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근데 선조들은 이 꽃을 어떻게 감상하셨을지가 궁금해요. 네, 우선 이제 우리 선조들이 꽃의 아름다움을 언제부터 즐기셨을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기 전에 네. 어떻게 먼저 즐기셨을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꽃을 즐기시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셨습니다. 오, 세 가지 방법이요. 네, 그래서 직접 기르거나 네. 그리고 꽃꽂이를 통해서 화병에 담아서 감상을 하거나 그리고 그림이나 공예품에 직접 그려서 간직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셨습니다. 오, 네.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감상하기 시작한 시기를 좀 알아보자면 이제 우리나라 꽃꽂이 문화의 시작은 백제와 신라의 왕실에서 연못을 파고 동산을 만들어서 기이한 동물과 화초를 길렀다는 기록과 또 신라시대에 당나라에 꽃을 선물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미 삼국시대부터 꽃꽂이 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이르러서 귀족사의 고급 취미로 이제 꽃꽂이가 널리 자리를 잡았고 이 고려의 꽃꽂이 문화는 불교 의식을 토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종교 영역을 벗어나면서 선비들의 취미로 환영을 받았어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꽃꽂이를 여성분들의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네. 고려시대에는 오히려 이 선비, 남성들의 취미 생활이 꽃꽂이였다는 것이 굉장히 또 흥미롭죠. 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선비들의 꽃꽂이가 고려청자라는 뛰어난 화병이 제작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 요즘 발굴되는 대부분의
고려청자들 중에서 이 화병 형태의 고려청자가 굉장히 많은 이유도 바로 이 고려 선비들에게 유행했던 꽃꽂이 때문에 이 고려청자가 화병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고려 시대에 그 남성분들이 꽃꽂이에 진심이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네. 그러면 고려 시대 말고 조선 시대에는 어떤 꽃꽂이가 유행했나요? 네,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꽃꽂이를 위한 화훼 재배나 이제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서 여러 관련 서적들이 또 저술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꽃을 기르는 법이라든지 네. 화훼의 종류, 또 계절별 특성을 다룬 이제 기록인 원예도감이나 임원 16지라는 책에서 이 원예의 식물 관련 항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병에 꽃꽂이한 꽃들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병화도라는 새로운 그림의 장르도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예쁘게 꽂은 꽃들을 시들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고 싶어 하듯이 맞아요. 우리 선조들도 이 병화도를 그림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꽃의 모습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이 마치 사진처럼 잘 네,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병화도를 보면 정작 꽃이 아니라 이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병이 오히려 주인공으로 채택된 그림이 상당히 많은데 네. 왜 그럴까요? 왜요? 꽃이 주인공이어야 되지 꽃이 않나요? 그린 게 아니라 꽃의 병을 더 강조를 해서 그렸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조선 시대에는 꽃을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감상하는 정서가 더욱 발달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꽃병이나 꽃의 가지 그리고 꽃잎으로 이입이 돼서 꽃을 더 가까이서 감상하고 싶은 마음을 예술로 승화시켜서 표현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꽃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꽃과 가까이 있는 네, 것들을 맞습니다. 그려서 네. 내가 꽃을 더 가까이 하게 네. 느껴진다. 내가 꽃병이 되고 내가 내가 꽃가지가 되고 우와. 내가 꽃잎이 돼보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에는 생화를 직접 그리기보다는 꺾어진 꽃가지 또 과일 등의 가지를 그리는 정물화인 기명절지도나 화병에 담긴 꽃을 이제 그림으로써 꽃의 아름다움을 증폭시켜주는 이제 가지나 잎, 꽃병 등의 매개체를 더욱 중시했던 것이죠. 그 아름다운 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네. 내가 꽃병이 되고 또 가지와 잎이 되는 상상을 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표현이 정말 예술적이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궁중에서 다뤘던 특이한 꽃장식 문화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궁중채화라고 해서 이게 왕실의 각종 연회와 의례에 사용되는 이제 가화를 뜻하는데요. 바로 이제 비단으로 만든 가짜 꽃이 바로 이 궁중채화입니다. 네. 하지만 이 궁중채화의 특징은 진짜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을 추구했다는 점인데요. 바로 비단, 모시, 밀랍, 깃털 등 다양한 재료를 준비한 뒤에 정성스럽게 다듬고 염색을 해서 이것을 꽃잎 모양으로 한 장 한 장 오려서 인두질을 한 다음에 성악가루와 꿀로 꽃술을 만들고 또 밀랍으로 빚어서 만든 정성이 가득한 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란이나 복사꽃, 연꽃 등이 이제 상징적이고 좋은 의미를 지닌 꽃들과 곤충 또 이런 동물들을 진짜보다 더 정교한 모습으로 재현을 해서 궁중의 권위나 위계, 품격을 나타낸 중요한 한국의 전통 장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궁중채화에 등장하는 모든 꽃들은 평화와 장수, 건강을 상징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궁중 잔치나 왕의 생신에서 이 궁중채화가 빠짐없이 등장을 하는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궁중 문화의 화려함과 권위를 상징함으로써 조선시대에 화려했던 이 궁중채화는 아쉽게도 이제 일제 강점기 조선왕조 궁중문화 말살 정책으로 소멸되어서 기록으로만 존재해왔지만 그렇군요. 네, 이 국가무형유산 궁중채화장이신 황수로 장인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각종 고문원을 연구하시고 복원하면서 궁중채화의 명맥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궁중채화가 네. 시들지 않는 맞습니다. 꽃이라고 보면 네, 되잖아요. 네. 이 궁중채화가 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 궁중채화라는 게 비단을 사용해서 꽃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네. 또 이 조화에 밀랍을 붙여가지고 내구성을 강화하는 이 조화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2013년에 이 황수로 장인님께서 궁중채화장 그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시면서 국내에는 딱 한 분의 이 채화장이 현존해 계십니다. 딱 한 분의 네, 한 분만 맞습니다. 계세요? 네. 그럼 궁중채화를 네. 저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디로 네. 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 황수로 장인님께서 이제 국가무형유산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0억의 재산을 직접
사제를 출연하셔가지고 2020년에 경남 양산에 궁중꽃박물관을 개관하셨어요. 그래서 양산에 가시면은 이 궁중꽃박물관에 가셔서 궁중 체화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궁중체와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더 감상해보고 싶은데 네. 우리에게는 그런 예술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꽃감상을 즐겼는지 궁금해요. 네,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청나라에 들어서면서 이 찻자리에서 차를 마시면서 꽃꽂이를 하거나 이 차를 마시는 공간에서 꽃을 함께 두어서 이제 풍류를 즐기는 이 다화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꽃꽂이 문화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300년 동안 중국을 지배하고 13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이제 세상이 안정이 되고 또 물자가 풍부해지다 보니까 풍류 생활을 즐기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대 황제들은 이 명대에 고상하고 아정한 중국의 문인과 사대부들의 취미 생활이었던 다화를 동경하면서 이 병화나 다화 같은 꽃꽂이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경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경은 그릇 안에 경치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분 속에 나무, 바위, 물, 이끼 등의 꽃들을 함께 배치하면서 자연의 풍경을 축소 재현한 예술인데요. 이 화분 속에 자연의 풍경을 담은 미니어처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분지는 들어봤는데 그 분경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 자연의 풍경을 담은 작은 정원이다라는 말이 정말 근사한데 네. 중국 들으니까 일본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일본에서도 꽃을 감상하는 꽃꽂이 문화를 이케바나라고 하는데요. 이케바나요? 네, 그래서 이케바나의 뜻은 꽃을 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꽃꽂이를 위해서 꺾은 꽃을 다시 살린다라는 표현이 또 굉장히 시적이죠. 그래서 단순히 꽃을 꽂는 것이 아니라 꽃과 가지, 줄기 잎의 생명력과 이 꽃 잎의 꽃 가지의 선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표현하는 일본 전통 예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케바나입니다. 근데 이 이케바나는 꽃에 깃든 신에 대한 숭배에서 출발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신화와 전설적인 인물을 묘사한 그림에서부터 뭐 자기, 유리 등 다양한 재질의 화분과 화기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바치는 공화에서 시작한 일본의 이케바나는 이 꽃을 꽂는 의식에서부터 출발했고 또 14세기경 무로마치 시대에 선종사상과 결합하면서 이제 종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명상과 같은 일종의 정신 수양과 자기 수련으로서 이제 꽃꽂이가 별도의 장르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 일본에서 중국과 한국의 꽃꽂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독특한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이 꽃꽂이가 일본에서는 정신 수양의 한 갈래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서양의 꽃꽂이가 화려하고 대칭형인 반면에 일본의 이케바나는 이 여백과 균형을 중시하면서 이 자연스러운 비대칭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공간과 선의 여백의 미를 굉장히 강조한 것이 일본의 또 이케바나 꽃꽂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꽃꽂이가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네. 그런데 축하하거나 또 애도하는 자리에 네. 항상 빠지지 않는 게 화환이나 조화 같은 꽃이잖아요. 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의 곁에서 기쁨과 슬픔의 순간에 언제나 함께해왔던 존재야말로 바로 이 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꽃이야말로 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순간, 이 감정을 대신 전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 자체가 이 자연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날에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 생명력을, 그리고 슬픈 날에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과 안식을 상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식이나 출산, 졸업과 같은 기쁜 날에는 축하와 환희를 상징하는 이 화사한 색과 향을 가진 꽃으로 선물을 하고 또 네. 반대로 장례식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위로의 말을 건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도의 마음을 전하는 무채색의 흰 꽃인 국화나 백갑 같은 것들이 매개체가 돼서 슬픔을 가진 분들에게 위로를 하는 의미를 꽃을 통해서 담아내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꽃은 기쁨의 자리에서는 축복과 환희를 주고 또 슬픔의 자리에서는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로 오랜 세월 이제 인간과 함께 그 순간순간을 더욱 빛내고 또 다른 순간에는 슬픔을 덜어주는 이 감정의 언어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제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름다움이 바로 이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꽃을 감상하는 예술 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던앤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먹거리가 풍요롭고 외식이 잦아지다 보니까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한국치질 동맥경화학회가 제정한 콜레스테롤의 날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다가오는 가을철을 맞아서 지금부터 혈압과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 방송에서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코너 하고 계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콜레스테롤의 날이 있을 정도로 이 건강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네. 평소에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 몸의 생존과 기능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입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 성분인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요.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르몬과 비타민 D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재료가 되고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필요한 그 담즙산, 그걸 합성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직접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고기나 유제품 같은 음식물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렇군요. 그 80%가 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뉘잖아요. 건강검진할 때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콜레스테롤은 일종의 기름 같은 거니까 이제 혈액이라는 물에 그대로 녹아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단백이라는 특수 운반체에 실려서 몸속을 돌아다니는데요. 이 운반체의 종류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네.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온몸의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택배 기사처럼 콜레스테롤을 배달하는 거죠. 하지만 이 LDL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이제 쌓이게 만드는데요. 이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를 일으키고요.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요? 네,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을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네. 혈액과 세포에 남아있는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운반해서 분해되도록 돕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HDL은 혈관을 돌면서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다시 회수해서 간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HDL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야 이 혈관을 청소를 하고 또 다시 회수해서 분해를 하는 거군요. 이 HDL이 많은데 LDL, 나쁜 콜레스테롤도 많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네. 몸을 순환하기 때문에 한쪽이 높다고 해서 다른 쪽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많이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네. 분들도 검사해 보면 동시에 HDL 수치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또 HDL이 열심히 청소를 하지만 LDL이 또 워낙 많으면 HDL의 청소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안심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콜레스테롤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쁜 콜레스테롤 관리 잘 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이상 지질 혈증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상 지질 혈증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운 그러니까 LDL 아니면 중성지방 이런 게 높거나 반대로 몸에 좋은 HDL 아까 그 좋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경우 그런 걸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질환명이거든요. 흔히 고지혈증이라고도 불렀었는데 최근에는 이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용어를 더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HDL이 좀 많이 높은 경우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가요? 네. HDL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을수록 좋아요. 이 이상 지질 혈증의 합병증으로 뇌혈관 질환에 정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합병증 때문인데요. 네. 이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이제 혈관 벽에 끈적한 지방 끈적이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그러니까 죽상경화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쌓이게 됩니다. 이 찌꺼기가 혈관을 점점 좁히고요. 딱딱하게 만들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아니면 터질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바로 심뇌 혈관 질환이라고 하고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입니다. 심근경색은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있는데 걔가 막혀서 터지면 이제 심장 근육이 죽는 것이고요.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이제 뇌가 손상이 되는 거고 둘 다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혈관 관련된 거니까 당뇨병이나 고혈압 있는 분들 특히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이랑 고혈압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네.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 분들은 그 위험성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집니다. 당뇨병은 원래 이제 혈액 속에 높은 혈당이 이제 돌아다니는 건데 그게 혈관을 또 손상시키거든요.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달라붙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제 당뇨병 환자는 당 대사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문제가 생겨서 대부분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고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이제 높은 혈압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게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서 미세한 상처를 내고요. 또 이렇게 손상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기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 지질 수치가 어느 정도면 정상인 거고 또 비정상적인 건지 궁금한데 이게 그 증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요? 사실은 네, 증상으로는 알기 어렵고요. 만약에 어려워요. 증상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 하면 이미 혈관이 심각하게 막혀서 응급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건강 검진을 꾸준히 받으면서 확인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로 수치를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미만이 정상이고 160이 높고 중성지방은 뭐 150, 200 그게 이제 범위고요. HDL은 높을수록 좋아서 남성은 40, 여성은 50 이상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걸 정상화시키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요. 그런 치료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바로 이제 생활 습관 교정하고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이전에 식습관과 운동으로 콜레스테롤 관리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데요. 네. 식단 관리 먼저 말씀드리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줄여야 되고요.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 그러니까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푸른 생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네네. 그 앞서 콜레스테롤 20%가 음식물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했는데 그만큼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계란 노른자를 먹으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또 말씀하신 대로 견과류 혹은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 좋다.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 좋은 거는 무조건 좋은 건지 이런 걸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을지 또 이게 다 네. 맞는 얘기인지 그런 게 다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었죠.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보다는 이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간에서 생산을 좀 줄입니다.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데 그래서 뭐 계란 한두 개 정도 먹는 거 건강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렇군요. 생각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이제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네.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또 이게 좋다고 막 먹으면 안 되는 게 결국 지방이거든요. 지방을 막 과도하게 먹으면 체중 증가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적정량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포화지방 음식 중에 좀 원장님께서 이거 네네. 정말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식이 있을까요? 일단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많은 게 튀긴 겁니다. 튀긴 거. 그래서 튀긴 거요? 네, 튀김을 음식을- 좀 많이 피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가공식품 있잖아요. 뭐 과자 뭐 아니면 좀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들 다 그런 게 높고 별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기류는요? 고기류요. 고기도 뭐 약간 백색육이라고 하는 그런 뭐 치킨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조금 낮고 네. 왜 흔히 우리 뭐 삼겹살 이런 지방 많은 그런 고기들 있잖아요. 그런 네. 건 조금 적게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리고기는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조금 나는데 어쨌든 적정량을 드시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아, 좋습니다. 또 운동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궁금해요. 네, 운동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HDL 수치를 높이는 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지방은 또 낮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좋아지게 하는 건데 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역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뭐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줄넘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강도보다는 꾸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에서 3에서 4회 정도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하시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또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10분 정도 짧게 나눠서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 1313님이 네.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한 지 7년쯤 되었는데 은행 추출물이 들어간 이 혈액 개선제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영양제 중에 이제 은행 추출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혈액 개선에 더 좋다 이렇게 알려져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1313님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습관과 운동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을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스타틴이라는 약인데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을 억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그래서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약이 심뇌혈관 질환을 낮춰준다.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노력과 치료를 통해서 심뇌혈관 질환까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이제 당연히 수치가 좋아지고요. 그걸로 이제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당연히 생활 습관 개선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금연, 절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한 환자분들에게도 약효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생활습관 교정을 함께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점점 선선해지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선선한 계절에는 이런 심뇌혈관 질환들에 대해서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계절적인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길래 그런 거예요? 네, 보통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라든지 아니면 겨울철 이제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크게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추위에 노출될 때가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체온 유지를 위해서 혈관이 수축한다든지 그럼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혈액이 이동할 때 더 많은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평소라면 괜찮은데 이제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져 있던 분들이 이런 혈관 수축을 할 때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또 활동량이 늘고요.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심뇌혈관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더욱더욱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살찐 사람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마른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지 그 부분만 딱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콜레스테롤 살찐 사람만의 문제라 생각하십지만은 체중이 정상인 사람들도 높을 수가 있고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 조심해야겠네요. 네, 누구나 다 조심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상식 그리고 오해까지 알아봤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조심하시고요. 여유 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